서울이 멈췄습니다. 전쟁 재난도 아닌 단 하나의 공연 때문에 말입니다. 도로는 33시간 동안 봉쇄되었고 경찰 6,5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지하철은 그곳을 그냥 지나쳐 버렸고 도시의 심장은 스스로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죽은 게 아닌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190개국 수십만 명의 시선이 한 곳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쌓인 공간, 광화문. 그리고 3월 21일 단 하루 동안 터지는 경제적 파급 액수 1조 2207억 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수그룹 하나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 외신들이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공연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BTS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정확히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왜 한국은 광화문을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문화를 이용해 190개국 26만 명을 움직이게 만든 한국의 설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수석 경제 기자로 22년간 일해온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올림픽, 슈퍼볼, 월드컵, 중동 전쟁,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형 이벤트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K-팝 현상, 그중에서도 BTS가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경제 효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팬덤을 이용한 과장된 국가 마케팅의 대표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돌 산업으로 국가 이미지를 포장하는 전략, 실체보다 포장이 화려한 나라. 그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제가 갖고 있던 확신이었죠. 그리고 그 확신은 서울에 내린 첫날 아침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로를 34시간이나 막는다고요? 현지 코디네이터가 건넨 브리핑 자료를 펼치자마자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있었습니다. 브리핑 문서에는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 전면 통제, 지하철 무정차 구간 운영, 인근 건물 출입 제한, 특정 구역 완전 봉쇄라는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투입 경찰 인원 6,500명, 예상 인파 26만 명, 그중 외국인만 13만 명, 소방차와 의료 지원 인력, 안전관리 요원까지 합산하면 공공인력 동원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수십 개 국가에서 대형 이벤트를 취재해온 제 경험으로 도심 한복판 도로를 하루 반 이상 봉쇄하는 콘서트는 처음이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대형 공연도 런던 하이드파크 콘서트도 이 정도로 도시를 멈춰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회담이나 올림픽이라면 몰라도 단 한 팀의 가수 공연이 한 나라의 수도, 중심부를 이틀에 걸쳐 통제구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놀라움은 금세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익숙한 패턴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죠. 기업이 장소를 점령하고 국가가 행정력을 제공하고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동안 수익은 특정 주체에게 집중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석유 컨퍼런스에서도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이 패턴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인력 6,500명이 기업 행사를 위해 동원되었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당연히 시민입니다. 저는 그날 오전부터 광화문 인근을 직접 걸으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제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었고 이동식 차단 울타리가 조립 중이었습니다. 인근 상가에는 영업 차지를 예고하는 공문이 나붙어 있었고 교통 흐름은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차들로 가득 찼을 광화문 대로가 서서히 비어가는 모습이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도로, 위에 보안 울타리가 하나씩 세워지는 그 광경은 도시가 천천히 멈춰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작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 의자를 꺼내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52세 카페 사장 김현수 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년째 장사를 해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오늘 거의 안 오셨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문자로 미리 알렸어요. 통제 구역이 되니 오지 말라고. 배달도 이미 중단됐고 오늘 오전부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내며 직접 물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시민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이벤트 아닙니까?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카운터를 한 번 짚고 나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기사의 방향을 더욱 굳혀줬습니다. 시민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벤트.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행사. 그게 이 공연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요. 교통 통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시민 일상 마비, 공공자원의 사기업 행사 지원. 기사의 뼈대가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타리를 조립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대로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항상 달라요. 그게 설명이 안 돼서.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이 중단되고 단골이 끊긴 상황에서 끝나고 나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힘든 상황을 버티기 위한 자기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쪽으로 걷다 보니 어느새 그 거대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품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심장이었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상징이었으며 20여 년 전 월드컵 열기 속에 200만 명이 집결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의 지붕선이 성문 너머로 보였고 그 앞으로 넓은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왜 하필 여기일까? 단순히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면 서울 외곽의 대형 경기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굳이 역사적 의미가 깊은 이 장소를 골라 도시 전체를 통제하면서까지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선명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머릿속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일단 옆으로 밀어두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파트너 기자가 경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공연 하루 관련 경제 효과 예상치 1조 2천억 원. 넷플릭스 190개국 동시 생중계, 플랫폼 최초 사례.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죠. 1조 원이라는 경제 효과는 제가 그간 분석해온 어떤 단일 이벤트와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올림픽은 수십 일에 걸쳐 그 효과를 축적합니다. 슈퍼볼은 미국 전체의 인프라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도심 광장에서 열리는 하루짜리 콘서트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수십 명에 불과하던 중소기획사 출신의 7인 그룹이 만들어내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22년 경력의 기자로서 저는 숫자 앞에서 방향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광화문의 조명이 내다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 계산된 게 숫자인지 제 판단인지는 그때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사 하나로 끝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교하게 설계된 무언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저는 경제연구원 박지훈 연구위원을 만났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쌓인 자료 더미 사이에서 그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건조했습니다. 45세라고 했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BTS가 경제 인프라라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가수를 인프라라고 부르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씨, 인프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 아닙니까? BTS는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수의 경제적 가치를 콘서트 티켓이나
음반 수익으로만 계산하면 틀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느 나라에서 이 도시로 끌어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무엇을 소비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수치들을 하나씩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연간 직간접 경제 효과는 약 5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GDP에서 약 0.3%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연예 그룹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간 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들과 연관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었죠.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그룹이 국가 GDP의 0.3%를 담당합니다. 그건 중소기업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산업 섹터에 준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BTS가 직접 돈을 버는 구조 아닙니까? 티켓, MD 상품, 스트리밍. 본질은 기업 수익이잖아요. 제가 반박하자 박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착시입니다. BTS가 직접 버는 돈, 즉 티켓이나 음반 수익은 전체 경제 효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은 BTS 바깥에서 터집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외국인 팬이 서울에 옵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호텔에 머뭅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쇼핑을 합니다.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그 모든 소비가 BTS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BTS는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흐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흐르게 만드는 장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도 대형 이벤트 경제학을 다뤄온 기자였습니다.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구분하는 방법론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로, 이 지속성으로 단일 문화 콘텐츠가 국가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건 제가 분석해온 어떤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올림픽은 끝나면 효과가 급감합니다. 슈퍼볼은 다음 해에도 비슷한 효과를 반복하지만 그건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미국의 문화적 인프라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BTS는 달랐죠. 이들은 몇 년 만에 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도 없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규모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의문을 아는 채 연구원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이미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특별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저는 인파가 모이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마주쳤습니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그리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어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28세의 멕시코 여성 소피아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환한 얼굴로 멕시코 시티라고 답했습니다. 12시간 비행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네, 물론이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 하나를 보기 위해 12시간을 날아오는 사람. 그 비용과 시간을 쏟아붓는 동기가 무엇인지 제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콘서트 하나 보러 온 거 아닙니까? 제 말에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요, 여긴 우리가 연결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다 멈췄습니다. 연결되는 곳. 12시간을 날아와서 연결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BTS 때문에 온 겁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BTS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인근 편의점, 음식점, 상점들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미 매출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편의점 점장은 평소 대비 3배 가까운 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고 외국인 손님들이 계산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간식, 즉석 음식, 기념품 성격의 상품들이 집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근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의 작은 식당들에도
외국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놓고 주문하는 모습, 메뉴판을 사진 찍는 모습, 음식을 받고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물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론 속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도시에 와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골목 안 작은 식당으로, 편의점으로, 거리의 상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말한 돈을 흐르게 하는 장치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추상적 설명이 아닌 실제 현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루짜리 소비 폭발이 아닌가. 이벤트가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두고 지속적인 경제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지훈 씨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회성 아닙니까? 이벤트가 끝나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이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일 한번 보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무언가가 계속된다는 말의 의미가. 저는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제 기존 판단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 결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자로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쇼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원하지 않는 진실도 마주해야 한다는 걸 22년 동안 가장 많이 배워온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업이 만든 쇼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건 도시가 설계한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공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와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부터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경제 효과 5조 원, GDP 0.3%, 연간 80만, 외국인 관광객 유입. 이 숫자들 하나하나는 각각의 기업이나 산업이 만들어내도 놀라운 수치인데 그걸 처음에는 직원 수십 명에 불과했던 중소기획사 출신의 7인 그룹이 만들어냈다는 게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펼쳤습니다. 그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려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방송사가 밀어준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자본이 넘쳐 흘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기 공연 관객 수는 2자릿수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 무대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했고 음악 차트에서도 오랫동안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자본, 강력한 방송 네트워크, 검증된 제작 시스템, 초기 단계부터 확보된 미디어 노출.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전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그중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아는 글로벌 엔터 산업의 논리로는 이건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팀이 어떻게 기존 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박지훈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대형 자본도 방송 네트워크도 없었는데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문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산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송국이 팬에게 스타를 전달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유통창구가 있고 그 창구가 열려야만 대중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중간 구조를 통째로 제거했습니다.
스타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 팬과 연결됩니다. 방송국의 허락이 필요 없고 미디어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팬이 직접 콘텐츠를 발견하고 직접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산업에 반기를 든 게 아니라 기존 산업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한 시점과 이들의 출발이 절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도구를 가진 수천 개의 그룹 중에 왜 이들만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성장 서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무명 시절의 기록, 실패의 기록, 무시당하던 시절의 기록, 그 이야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다 보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공개해온 연습 영상, 서로 부딪히고 울고 웃는 일상의 장면들,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들, 그걸 가감없이 공유했습니다. 팬들은 그 서사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겹쳐 읽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사람들도 그 감정에 반응했고 그 반응이 팬덤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연 당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소피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날 인터뷰보다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살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어요.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가 알아보는 자리까지 간 이야기를 저는 그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삶을 바꾼다는 것. 저는 그 연결을 감정적 과장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감정 마케팅 아닙니까? 취약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 아닙니까? 제가 강하게 반박하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이 우리가 같이 살아온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부터 함께 했어요. 같이 실패하고 같이 버텼어요. 돈을 쓰게 하려고 설계된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의 반사적인 반박 충동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소피아가 저에게 특별히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저는 방향을 바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인터뷰 말미에 짧게 언급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가진 게 없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상황을 수치로 보면 이 나라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없었으며 외부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행정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제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당대 최빈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문화산업까지. 저는 그 성장 경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BTS의 출발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건, 기존 질서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 그리고 그 조건을 불평하는 대신 방법 자체를 바꾸는 선택.
나라 전체의 이야기와 한 그룹의 이야기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방식과 BTS의 방식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이 나라 특유의 방식인 건가요? 그가 잠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에 깊이 새겨진 방식인지는 저도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바꾼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생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BTS에서도 반복되는 겁니까? BTS가 의식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모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회에서 자라면서 흡수한 어떤 방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 그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BTS는 결과였습니다.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DNA, 불리한 조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존 질서를 우회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을 일으킨 방식으로 이 그룹이 무명의 출발점에서 전 세계가 아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이 나라를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저는 그 순환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위에서 그린 설계도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였고 그 구조가 이 나라의 역사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리함이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의 한 장면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다. 공연 당일 아침, 취재를 위해 광화문 인근을 걸으면서 저는 다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아름다운 이론과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은 언제나 냉혹하게 존재하니까요. 저는 그 간극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취재 경험이 그것을 몸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광화문에서 두 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 입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취재 장비를 들고 다니는 외국인 기자가 눈에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 남성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각 직전의 직장인이 가진 그 특유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자라면 이쪽 이야기도 한번 써주십시오. 그는 한국어로 말했고 옆에 있던 통역 담당자가 바로 전달해줬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는데 지하철은 이 구역을 그냥 지나쳐가고 택시는 아예 안 들어옵니다. 2시간을 걸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공연 때문에 도시가 멈추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BTS가 해줍니까? 시청이 해줍니까? 저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게 맞다. 내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어딘가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1조 원 경제 효과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겁니까? 오늘 거래 미팅이 틀어지면 그게 몇백만 원짜리 손해입니다. 저한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경제 효과가 1조라는 건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그 1조가 내 주머니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는 내가 보고 이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저는 그 마지막 질문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손해는 내가 보고 이득은 누가 보는가?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효과의 분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 지적이었습니다. 그 남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통통제구역 안에 있는 수천 개의 사업장, 수만 명의 직장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불편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1조 원 경제 효과라는 숫자 안에는 이 사람들이 입은 손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구조적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근을 더 걸으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배달라이더는 이 구역 진입 자체가 막혀
오전 내내 수입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근 약국 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단골 손님들이 교통이 막혀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 부모는 평소 10분이면 될 이동에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공연장 바깥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공식 기사에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파 숫자와 경제 효과 예측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에 냉소적인 시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불편한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경찰 6,500명의 하루 동원 비용, 소방 대기 인력과 안전 요원, 교통 통제에 투입된 행정 비용, 이 모든 것은 결국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됩니다. 사기업의 콘서트를 위해 국가 공공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저는 그 계산을 손으로 대략 뽑아봤습니다. 숫자는 작지 않았습니다. 공연 주최 측이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간접적으로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의 문제이고 공공자원 배분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제 효과 수치로도 쉽게 덮을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김현수 씨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침과 달리 카페 안에는 몇몇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를 보자 잠깐 자리를 내줬습니다. 아침에는 손님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아까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연장 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고쳐매며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깐 반짝하는 건지, 오늘 하루 내내 이럴 건지, 솔직히 손님이 물밀듯 몰릴 수도 있고 단골이 끊기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 그럼 왜 이 행사를 찬성하십니까? 그가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찬성이라기보다는요,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10년 장사했는데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버티고 나면 또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여기 사는 방식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아침에 들었던 것과 비슷했지만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막연한 기대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체념과 신뢰가 묘하게 뒤섞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버틴다는 것, 버티는 게 방식이라는 것. 저는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저는 미리 연락해뒀던 음악평론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을 10년 이상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공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광화문 통제 결정이 얼마나 빠르게 났는지 아십니까?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제 효과 숫자는 화려하게 제시되지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공론화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감각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대형 이벤트는 항상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빛만 조명하고 어둠은 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1조 원 경제 효과라는 숫자가 나올 때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비용과 피해도 함께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된다면 도시 운영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경제 효과만 강조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건 위험한 방향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취재 노트를 다시 훑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기사 방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술이다. 과장된 마케팅이다. 세금을 동원한 기업 이벤트다. 3장에서 그 확신이 흔들렸고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직장인의 분노, 배달 라이더의 수입 손실, 약국 노인 단골의 발이 묶인 상황, 그리고 전문가가 짚어낸 사회적 합의의 부재. 이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박지훈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조 원의 경제 효과, 뒤에 숨겨진 비용은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 겁니까? 교통통제로 발생하는 손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공자원, 시민이 감수하는 불편, 이것들을 모두 빼면 실제 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 지적은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 효과 수치는 항상 편향이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는 측정하기 쉽고 집계하기도 쉬운 반면 분산된 피해는 측정하기도 어렵고 집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왜곡이 생깁니다.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반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 문제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비용 이상의 구조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숫자의 규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1조 원이 크냐 작냐, 경제 효과가 정당화되느냐 아니냐. 그런데 박지훈 씨가 말하는 건 흐름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 구조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고 가는 태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지훈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 그 구조의 실체를 저는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전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기사의 방향을 거의 정해두었습니다. 경제 효과의 이면,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사회적 합의의 부재. 그게 제가 써야 할 기사였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감각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그 확신을 안고 이른 아침부터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기사의 뼈대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고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장면들을 채워 넣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앞에 서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차는 없었습니다. 넓고 긴 도로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새벽부터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미 광화문 광장 일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고 그 흐름이 인근 골목 하나하나까지 이어졌습니다. 차 한 대 없는 넓은 도로 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면서도 생경한 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도로가 비어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도시를 달리던 차들이 빠지자 그 자리를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 말도 글도 다른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건 멈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재촉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김현수 씨의 카페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외국인 손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제 아침에 텅 빈 카페 장면이 제 기사 안에서 이미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의 증거로 그 장면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여섯 명씩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안도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아침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그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김현수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가 잠깐 숨을 돌리는 틈을 노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침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가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얼굴이었지만 어제의 피로감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 중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외국인들이 이 골목을 걸어 다니더니 아침부터 이렇게 됐어요. 단골 손님들은요? 단골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보세요. 그는 손짓으로 카페 안을 가리켰습니다.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메뉴판을 들여다보거나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직원에게 화면을 보여주거나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귀를 기울이니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작은 공간 안에서 뒤섞여 들렸습니다. 어제 아침 이 카페는 배달도 끊기고 단골도 없어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건 재난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난 맞습니다. 근데요. 그는 잠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여긴 오늘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하나? 여러 나라가 다 모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하루 제가 받은 언어가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6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여긴 오늘 서울이 아니다. 며칠 전 그가 했던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항상 달라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을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인근 상권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줄이 문 밖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점장을 잠깐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는 재고 박스를 옮기다 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반나절 만에 평소 하루치 매출을 이미 넘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나가냐고 물으니 한국 특유의 과자류와 즉석식품, 그리고 소형 뷰티 상품들이 집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외국인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서로에게 이 상품 저 상품을 가리키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일종의 탐험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라의 일상을 처음으로 발견해가는 탐험. 골목 안의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찾는 조용한 식당들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에 손으로 쓴 글씨체의 허름한 국밥집 앞에도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고 외국인 손님 2명이 음식이 나오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테이블 위에서 뭔가가 분명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의 국밥이 오늘 이 외국인들의 기억 속에 어떤 방식으로 남을까? 그 기억이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면 이 골목 안의 작은 식당이 세계 어딘가에서 회자될 수 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쓸 때 갖는 방식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 속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외국인들이 이 도시의 골목 안작은 가게들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말한 돈을 흐르게 만드는 장치라는 개념이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장면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소비의 흐름이 공연장, 주변 바깥으로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인사동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이날의 밀도는 달랐습니다. 전통 기념품 가게들 앞에 줄이 서 있었고 한복 체험 가게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복 대여점 주인은 오늘 예약이 이미 다 찼다고 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 안에서는 2팔 가득 물건을 안고 계산대로 향하는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출발점은 하나의 가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소비하는 건 전통 공예품이고 한복이고 골목 안할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입구가 나라 전체를 무대로 확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소피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색과 분홍이 어우러진 색깔이었고 그 색이 그녀에게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콘서트만 보고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국을 경험하러 왔어요. BTS 때문이 아니고요? 그녀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자체 때문이에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전통 옷도 입어보고 싶고 골목도 걸어보고 싶어요. 이 나라 전체가 궁금해졌어요. BTS가 없었다면 한국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BTS와 상관없이 한국이 좋아서 또 오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며칠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의 의미가 지금은 달리 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BTS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구였고 이제 한국 전체가 그 다음 목적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이 광장 주변을 채운 13만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로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이건 공연 하나가 만들어낸 소비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 나라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흐름의 구조였습니다. 공연에서 관광, 관광에서 소비, 소비에서 문화 경험까지 그 연결 구조가 처음으로 실제 사람의 행동을 통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현장을 걸으면서 하루 동안 벌어진 변화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손님이 없었던 카페는 오후에 만석이었고 좁은 골목 안에 작은 식당, 여러 곳은 재료가 일찍 소진돼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은 추가 입고를 요청했고 기념품 가게들은 재고를 당겨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낮 시간 동안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취재 노트를 덮으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건 사람을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용하는 구조는 사람을 소모하고 끝납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그날 광화문 주변에서 후자의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 도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저는 광화문 광장 가장자리의 취재 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서서히 불어나던 인파가 오후 들어 다른 차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인원이 26만 명이었는데 광화문 일대를 채운 밀도는 그 숫자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근 도로와 광장, 골목 하나하나까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취재 경험 22년 동안 수많은 대규모 인파를 봐왔지만 이 밀도는 그 중에서도 상위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파가 일정 밀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통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한 방향으로 압력이 쏠리는 순간 연쇄 반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법칙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중동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취재하다가 압사 직전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 인력이 대기하고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도 특정 임계점을 넘어선 인파는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 임계점이 어느 지점인지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공기로 느낍니다. 광화문에서 그 임계점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 공기로 느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이동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흐름과 옆으로 빠지려는 흐름이 좁은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특정 구역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과부하가 걸리면서 스마트폰 화면이 멈추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초조함이 인파 전체에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 무선 교신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압사 사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 그 기억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도 취재 준비 과정에서 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무너졌고 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그 충격 속에 오랫동안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을 가진 나라의 심장부에서 수십만 명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경제 효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저는 그 판단이 드는 순간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경찰 통제선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구역의 밀집도가 높으니 인근 대체 경로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저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인파는 반응이 느립니다.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상황이 악화됩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을 예상하면서 취재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몇 초 만에 특정 구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격을 만들고 옆으로 흐르고 막힌 지점을 스스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구역 전체가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질서 있게 흩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안내방송 하나에 수만 명이 동시에 스스로 움직이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현장 스태프를 붙잡았습니다. 누가 저 구역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가 혼자 풀렸는데요. 그 스태프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통제요? 저희가 아닙니다. 팬들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팬들이요? 팬들이 스스로 안전 통제를 한다는 겁니까? BTS 팬덤 자체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안에서 사전에 공유된 것들이 있고 공연장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안전 도우미 역할을 하는 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공간에서 공식 안전 인력이 개입하기 전에 군중 안에서 자발적인 안전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 스스로 위험 구역을 인지하고 스스로 강역을 만들고 스스로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전까지 팬덤을 하나의 소비자 집단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비자 집단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넓은 시야로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통제선 주변에서 팬덤 자체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 공식 완장을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길을 안내하고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해서 경찰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진 구역에서는 팬들이 스스로 봉투를 꺼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심한 구간에서는 앞사람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도 지시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일 조직이 설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시민, 상인, 그리고 팬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유기적인 협력 구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저는 박지훈 씨와의 짧은 통화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잡았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은 위기에서 질서를 배웁니다.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으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회피하거나 배우거나. 이 나라는 배우는 방향을 선택해 왔습니다. 큰 사고가 있으면 그게 다음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안전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팬이고 그 절실함이 자발적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장면이 종종 일어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공식 기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위기가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그 30분이 지나고 광화문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찾았습니다. 아무 사고도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밀집한 공간에서 위험 신호가 올라왔다가 스스로 해소된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통제한 결과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대규모 인파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의 법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혼란이 커진다는 것. 그 법칙이 여기서 깨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이 나라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했던 건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단순한 관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지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 멀리 무대에서 조명이 터졌습니다. 그 빛이 수십만 명의 얼굴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딱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사람들 안에 남아 다음 위기 앞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어떤 공식 시스템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시스템은 외부에서 작동하지만 이건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훈련된 사회였습니다. 해가 지자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취재 구역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무대에서 조명이 터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전체가 하나의 빛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광장 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빛의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콘서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크고 오래된 것이 이 공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의 정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밝혀진 광화문 성문이 무대 뒤편으로 보였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그 문이 지금 이 순간 조명과 음악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품었던 질문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여기였을까? 그때 박지훈 씨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한국은 장소를 빌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장소의 의미를 확장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떠올리면서 광화문을 다시 봤습니다. 이 문이 처음 세워졌을 때 이곳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이 나라가 바뀌어도 광화문은 여전히 이 나라 정치의 중심 곁에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기쁠 때도, 분노할 때도, 희망을 외칠 때도.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감정으로 모여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간이 광화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월드컵 열기 속에 200만 명이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하나의 열망으로 이 공간을 채웠던 그 장면이 이 나라 역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자리에 전 세계에서 온 13만 외국인을 포함한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조선 왕조의 심장, 국민이 결집하는 공간, 월드컵의 열기, 그리고 지금 BTS의 무대. 이 공간 안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 위로 올라오고 현재가 그 위에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겹침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넓은 광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가 깃든 장소를 무대로 삼음으로써 공연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무대와 광장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광장 전체를 채웠고 수십만 개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도가 무대 위의 조명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관객과 무대가 하나의 장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넷플릭스 생중계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0개국에서 동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국의 댓글들이 화면 한쪽에 흘렀습니다. 일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힌디어. 지구 반대편에서 이 광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 장면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광화문은 지금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공연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서 물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닙니다. 이게 뭔지 말해 주십시오. 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영향력. 22년 동안 저는 경제 효과, 수익 구조, GDP 기여도라는 언어로 모든 것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화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동시에 돈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총이나 자원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힘. 박지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장소의 의미를 확장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이 조선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밤 광화문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공간에 역사를 더하고 역사 위에 문화를 올리고 문화가 세계를 끌어당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한국이 만들어온 방식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광화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 앞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슬픔 앞에서, 기쁨 앞에서 그 역사가 쌓인 공간 위에 지금 이 나라는 문화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세계 190개국의 눈을 이 광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왜 광화문인지 이제야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 위에 문화를 쌓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세계를 향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췄습니다. 저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빠져나가는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면서 기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확인하고 호텔로 돌아가 글을 쓰면 됐습니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광장 주변으로 외국인들이 골목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다시 줄이 생겼습니다. 식당 안에 다시 사람이 찼습니다. 밤이 깊어지는데도 인근 상권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박지훈 씨가 공연 다음 날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인근을 걷다가 경복궁 앞을 지났습니다. 매표소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에도 외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명동 방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걷는 사람들, 카페 안에서 지도를 보는 사람들, 길 위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공연은 끝났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박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아직도 다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씩 머뭅니다. 공연은 이유였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를 완성시켜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전체를 한번 머릿속으로 훑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공연을 하루짜리 경제 이벤트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공연이 사람들을 이 나라로 끌어들이는 입구였고 입국한 사람들이 며칠간 이 도시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공연 수익은 그 전체 구조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경제 효과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박지훈 씨가 말한 구조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를 작동시키는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한국을 떠나기 전에 박지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BTS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BTS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미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 게임, 한국 문화 전반이 같은 방식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연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국과 유럽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할리우드도 브로드웨이도 대단한 문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문화 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자본과 인프라 위에서 운영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그 방식으로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이벤트를 만듭니다. 한국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확신을 떠올렸습니다. 상술이다.
과장된 마케팅이다. 팬덤을 이용하는 국가 이미지 포장 전략이다. 그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지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텅 빈 카페가 하룻밤 만에 세계의 언어로 가득 찼던 장면, 수십만 명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던 장면, 600년의 시간이 한 공간 안에서 겹쳐지던 장면,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 날에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골목 안을 걷던 소피아의 모습. 저는 처음에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문화를 팔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출발해서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배우는 것, 역사 위에 현재를 쌓고 그 현재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것, 그게 이 나라가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세상을 숫자로만 봐온 제가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이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로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처럼 처음에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출발해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